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일 통일의 교훈에 관해서 정천구의 입장을,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에 대해서 현재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된 나라가 누굽니까? 대한민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해서 남북한 분단과 있고, 또 동서독 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남, 베트남 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 예멘의 분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고, 이제 중국은 좀 특수하니까 제외하고요. 이런 2차 대전으로 분단된 국가 중에서 베트남은 이제 자유월남과 북부 베트남이 이제 분단돼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습니다만은 1975년에 4월에 결국은 월맹, 당시에는 월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부 베트남의 침공에 의해서 무력으로 남부 베트남 자유월남이 병합됐습니다. 그래서 무력 통일의 경우이죠. 공산화 통일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예멘은 어떻습니까? 예멘은 이제 북부 예멘과 남부 예멘으로 분단됐죠. 근데 북부 예멘이 이제 자본주의고 남부 예멘이 공산주의인데, 그런데 이제 1990년에 두 나라가 서로 합의를 해서 합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이 안 돼서 1994년에 결국 남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남부 막스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다시 북부의 자유월남이, 말하자면 자본주의 예멘이 무력이 강하고 강제력도 강하니까 무력으로 남부로 다시 진압해서 다시 통일이 됐습니다. 1994년 7월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합의한 통일 다음에 내전이 일어나서 다시 전쟁으로 인해서 통일하는 거, 그것이 이제 북부 베트남의 경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올해 1월에도 또 다시 북부 내부에서 또 시아파의 반란을 일으켜서 시아파가 또 정권을 장악해가지고는 남부 예변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또 분단이 이루어지는 것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거고요. 이제 동서독의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1990년 10월 3일,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천절이죠. 개천절에 독일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베트남은 전쟁에 의한 통일이고, 또 북부 예멘은 합의 통일했다가 다시 반란이 일어나서 지금 아직도 그런 불완전한 그런 속에 있는 그런 통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모델로 해야 되느냐? 역사적인 모델로서 우리는 독일 통일이 그래도 그 중에서는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베트남 같은 무력 통일, 그것도 공산화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도 아마 국민이 그런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예멘의 통일? 그 통일이 아니죠. 합의 통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그런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나라가 서로 합의해서 통일하는 예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합의해서 통일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망상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증명된 그런 통일이 바로 예멘의 통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독일의 통일이는데, 독일의 통일이란 말로 우선 평화적 통일입니다. 무력이 아니고 평화적인 통일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발적인, 동독 주민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자발적으로 독재체들을 타도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선거를 해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해서 그 새로운 정권과 소속 정권이 서로 이제 합의해서 그래서 통일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통일 아니냐. 그동안에 나타난 통일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 바로 동서독의 통일 아니냐, 독일 통일의 경우인데, 근데 이것이 이상하게 한국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
그건 왜 그러냐? 그동안에 우리는 독일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독일 통일 모델을. 아직 통일은 안 했어도 독일이 먼저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었고, 또 이제 동서독 정상회담을 열었고, 그래서 독일이 하여간 상당히 앞에 나갔기 때문에 독일을 상당히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왜 그랬냐? 1997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첫 마디가 통일 정치가 뭐라 그러냐면은 무력 통일은 안 되는 거고 불명예. 그다음에 이제 무력 도발은 불용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흡수 통일을 안 한다. 그다음에 이제 교류 협력하고 한다는 건데, 흡수 통일을 배제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랬느냐? 당시에 북한은 굉장히 위기에 몰렸죠. 왜냐하면은 동구권이 다 공산주의가 다 멸망하고요. 동서독마저 통일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개방으로 지금 들어가는 형태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든지 그런 흡수 통일에 아주 위협이 컸습니다. 그래서 흡수 통일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햇볕 정책은, 당시에 했던 햇볕 정책은 어떻게든지 북한의 환심을 사고 북한과의 관계를 잘하려는 것이 하나의 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목적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햇볕 정책은 목적이 될 수가 없죠. 통일의 하나의 방법인데 그걸 아주 목적같이 생각해서 아주 신주 모시듯이 북한과 그냥 잘 되는 것만 바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위협을 덜어주기 위해서, 북한이 흡수 통일이 굉장히 위협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다뤄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흡수 통일을 배제한다고 그러면서 독일 통일이 나쁜 걸로, 흡수 통일의 나쁜 사례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고통이 더 심하고, 통일은 했지만 국민 간의 통합은 아직 어려웠고 통일이 실제로는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어서 그 영향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독일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우리는 얻어야 될 교훈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생각도 없고, 그렇게 보지 말고 독일에서 좀 긍정적인, 독일 통일에서 좀 좋은 점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 교훈으로 삼을 거는 첫째 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독일 사람들은 토독은 통일을 상당히 목표를 제한했다. 목표를 거대하게 내지 않고 제한된 목표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1871년에는 비스마르크의 통일이 있었죠. 그때 비스마르크가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때도 목표를 제한했습니다. 당시에는 대독일의 모델이 있었고 소독일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대독일이라는 것은 이제 독일 민족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으니까, 당시에 오스트리아도 독일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주도를 하느냐 프로이센이 주도를 하느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비스마르크는 대독일을 추구하면은 강대국들의 반대 때문에 도저히 통일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도독일 주의를 추정해서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도권도 프로이센이 잡을 수 있었고, 강대국도 이제 외교와 또 전쟁을 통해서 강대국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그래서 독일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헬무트 콜 총리도, 독일 통일을 이룩한 헬무트 콜 총리도 이렇게 목표를 굉장히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은 유럽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유럽의 하나의 일원으로서의 통일을 하는 것이고, 또 영토에 대한 것이 전혀 야심이 없다. 영토는 1945년에 줄어든 영토, 그걸로 만족한다. 그래서 국경선도 그렇게 정하고, 그래서 아주 제한된 목표를 통해서 독일 통일의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 의심도 달래고 또 목표를 지원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상당히 본받아야 될 그런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데나워 총리부터 1950년대 아데나워 총리부터 아데나워 노선이라는 명백한 독일의 노선을 천명해서 이것을 정권이 바뀌어도 끝까지 지켰다. 그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외교는 서방과의 관계가
미국과의 관계를 튼튼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심해 우위 정책. 그래서 보통 독일 통일이 뭐 동방 정책의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방 정책의 결과가 아니고, 물론 동방 정책도 영향을 가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본 아데나우어의 정책, 아데나우어의 기본 노선이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특히 심해 우위 정책, 그것이 가능했다.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책, 이것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하게 지키겠다 한다 하면은, 1956년도에 서독은 당시에 공산당이 굉장히 폭력혁명 주장하고 말썽이 많으니까 공산당을 서독 헌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얻어서 불법화하고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해산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서독의 경찰과 안보 단체들은 서독의 공산당 조직원들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만 5천 명을 수사를 해서 그 중에서 7천 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처벌을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강했다. 이것이 아마 상당히 드러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독일 통일 후에 밝혀진 바로는 그때도 이미 독일 동서독 교류나 그런 걸 통해서 독일에 엄청난 동독 간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밝혀져 보니까 2만 명 내지 3만 명의 독일 간첩들이 정계, 수상의 비서에도 들어와 있고 무슨 여당의 원내 총무 비서실에도 들어와 있고 무슨 정계, 학계, 무슨 출판계, 노동계, 무슨 문학계 이런 곳으로 곳곳에 침투한 간첩들이 2만 명 내지 3만 명이 색출이 돼서 처벌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통일하고 나면은 그렇게 협력한 사람들이 아마 고정 간첩들이 많이 색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노선을 갖다 끝까지 견제했고 기민당뿐이 아니라 삼인당의 정권을 잡을 때도 이러한 기본 노선은 바꾸지 않았다 하는 것이 참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강대국을 잘 설득을 했습니다. 물론 독일 통일을 갖다 반대하는 세력은 뭡니까? 독일이 통일돼서 또다시 옛날같이 강대국이 돼서 유럽을 석권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협할까? 그것이 굉장히 겁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독은 이것을 불치시키느라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라 그러냐면 유일하게 미국만 지지를 했죠 당시에. 근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뭐냐면은 프랑스도 반대했습니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도 서독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서독과 경제도 연합하고 다 했는데 그래도 통일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프랑스에서 나온 농담이 뭐냐면은 우리는 독일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의 사랑하는 독일 사람들이 있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독일의 분단을 원하고 통일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또 영국도 그렇게 두려웠기 때문에 독일이 통일되면 두려운 국가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를 어떻게 했었느냐? 우선 서독은 소련을 설득을 했습니다. 소련과 서독 간의 독소 협상을 통해서 소련으로 하여금 독일 통일을 승인하게 했습니다. 뭘로 했느냐? 당시에는 고르바초프 소련이 굉장히 돈이 궁하고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서독의 엄청난 자본을 통해서 소련을 지원함으로써 돈으로서 경제력으로서 이제 서독의 승인을 받아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네이토에 서독이 통일 후에도 잔류한다는 것도 받아냈고 그러다 보니까 소련도 독일 통일을 승인하고 또 독일 통일 후에도 네이토에 남는다는 것을 승인받으니까 프랑스와 영국도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시 부시 대통령이 설득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4대국을 동시에 다 설득을 해서 그래서 독일 통일이 이제 국제적인 승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대국을 잘 설득했다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배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훈받을 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19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으로 동서독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죠. 서독이 동독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독은 절대로 동독이 서독과 분리해서 국가로 따로 독립하는 것을 절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독일 내에서 하나의 독일 내에서의 내부 거래로 생각을 했지 이것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승인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동독을 지원할 때도 동독 독재 정권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그 지원의 하나의 연계를 고리를 걸어서 동독 주민을 지원한다든가 또 동독의 인프라를 지원한 자기 국토니까 결국은 인프라를 지원한다든가 또 동독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조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수록 동독 주민이 잘 살게 되고 동독 주민이 서독의 소식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세계 소식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동독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견지했기 때문에 결국 독일 통일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독일 통일 기피할 모델을 기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면 독일 통일을 두려워합니까? 독일 통일에 뭐 문제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독일 통일 당시에 국력 비교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서독과 동독의 당시에 이제 국력이 어떻게 차이가 났냐면은 동독과 서독의 국민 총생산에 있어서 서독이 42.2배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국력이 많이 차이가 났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했다. 우리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2013년 통계, 작년에 발표한 2013년 통계에 보면은 한국은 북한의 GNP의 42.6배입니다. 거의 독일 통일 당시에 서독의 그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인당 GNP는 서독은 당시 2.1배만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 한국은 북한에 비해서 얼마가 많으냐? 놀라지 마십시오. 20.8배입니다. 20.8배 1인당 소득이 북한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실은 무역 수지, 무역 규모가 당시에 서독은 동독에 비해서 13.1배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은 현재 2013년 통계를 보면은 북한에 비해서 무역 규모가 146배가 많습니다. 146배. 상당히 갑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이. 국력에서 우위에 있는데 이런데도 왜 두려워합니까? 독일 통일을 독일 방식의 통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것은 또 독일 통일 후에 독일이 망했습니까? 독일이 점점 더 잘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 통일에 약간의 문제는 있죠. 물론 동독 주민들이 아직 그런 말이 많습니다만 현재가 전반적으로 볼 때 독일 통일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이고 동독 주민의 지금 경제 생활도 서독 수준의 80%를 벌써 쫓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거의 다 통일 후유증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일 통일의 사례를 왜 나쁜 걸로 생각하고 왜 아직도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런 독일 통일의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새겨서 이것을 우리 독일 정책에 많이 반영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독일 통일의 교훈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